손질된 등불. 오헨리. 그런 물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한 가지 측면을 살펴보자. 우리는 종종 매장 아가씨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곤 한다. 이 세상에 그런 부류의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매장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직업을 수식어로 삼아 그들을 규정하는가? 공평하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5번가, 이 뉴욕 맨하튼을 가로지르는 번화가입니다. 우리는 5번가에 사는 젊은 여성들을 혼처 아가씨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루와 낸시는 단짝 친구다. 둘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왔다. 고향 집에는 식구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만큼 먹을거리가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낸시는 19살, 루는 20살이었다. 둘 다 예쁘고 발랄한 시골 처녀로 무대에 올라 배우가 되겠다는 큰 꿈 같은 건 없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아기 천사가 그들을 값싸고 괜찮은 하숙집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 다 직장을 구해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둘은 변함없이 단짝으로 지냈다. 내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진 때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을 무렵이다. 나서서 참견하기 좋아하는 독자 여러분, 이쪽은 숙녀이자 내 친구인 낸시 양과 루 양이다. 여러분이 그들과 악수할 때는 부디 그들의 옷차림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기 바란다. 그렇다. 조심스럽게 말이다. 경마장 관람석에 앉아있는 숙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면 대뜸 화를 내니까 말이다. 루는 세탁소에서 품삯을 받고 다림질을 한다. 그녀는 몸에 잘 안 맞는 자주색 원피스를 입었고 모자에 달린 깃털은 10cm나 축 늘어졌다. 하지만 단비틀 토시와 스카프는 $25나 주고 산 것이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모피라면 틀림없이 철 지나기 직전 $7 98센트 가격표를 달고 진열장에 전시될 것이다. 그녀의 뺨은 발그레하고 연푸른색 눈동자는 반짝거렸다. 그녀는 온몸으로 만족감을 내뿜었다. 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흔히 매장 아가씨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삐딱한 사람들은 유형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 낸시가 매장 아가씨 부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바로 이렇다. 그녀는 머리를 불룩하게 빗어 올린 퐁파두르 스타일의 앞머리는 지나칠 정도로 빳빳하게 폈다. 여기에 싸구려 재생 모직물로 만들었지만 모양은 제대로 된 플레어 스커트를 입었다. 제법 쌀쌀한 봄바람을 막아줄 모피는 없어도 짧은 포플린 재킷을 페르시아 양가중인 양 멋지게 걸쳐 입을 줄도 알았다. 유형을 구분짓기 좋아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녀의 얼굴과 눈에는 전형적인 매장 아가씨의 표정이 서려 있다. 그것은 배신당한 여자들에 대해 묵묵하지만 경멸감이 담긴 반항의 표정이며 앞으로 다가올 복수를 내다보는 서글픈 표정이기도 하다. 박장대소를 할 때마저도 그런 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표정은 러시아 농민들의 눈에서도 볼 수 있다. 언젠가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를 심판하러 세상에 내려올 때 우리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천사의 얼굴에서도 그런 표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남자들을 당혹스럽고 약하게 만드는 표정이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그런 표정 앞에서 희죽희죽 웃으며 끈으로 묶은 꽃다발을 내밀기 마련이다. 자, 이제 또 봐요 하는 루의 활기찬 인사를 받고 냉소적이지만 달콤한 낸시의 미소를 보면서 모자를 들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라. 그런데 낸시의 미소는 아쉬움을 담은 채 지붕 위로 날아올라 별나라로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가는 하양 나방 같기도 하다. 두 사람은 길 모퉁이에서 댄을 기다렸다. 댄은 루가 꾸준히 교제하는 남자였다. 충실하냐고? 성모 마리아가 12명의 일꾼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시킬 때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할 만한 사람이었다. 루가 물었다. 낸시, 춥지 않아? 정말이지 일주일에 고작 $8를 받으면서 이런 구식 상점에서 일하다니 너도 참 바보 같다. 난 지난주에 $18 50센트 벌었어. 물론 다림질하는 게 판매대에서 레이스를 파는 것만큼 근사해 보이진 않겠지. 그래도 내 일은 돈이 되잖아. 다림질하는 애들 중에 $10도 못 버는 애는 없어. 그리고 난 그 일이 모양 빠지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 낸시가 콧대를 세우며 말했다. 그럼 넌 계속 그 일이나 해. 난 일주일에 $8 받는 일을 하고 문간방에 살 테니까. 난 좋은 물건이랑 멋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좋아. 게다가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있잖니.
최근에 장갑 매장에서 일하던 점원이 피츠버그에서 제철소, 아니 철강소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백만장자랑 결혼했어. 나도 언젠가 그런 근사한 사람을 붙잡을 거야. 내 외모를 뽐내거나 뭐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면 잡고 말겠다는 거지. 세탁소에서 그런 기회가 오겠어? 루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니 무슨 말이니? 거기서 난 댄을 만났는데 댄이 주일날 입을 셔츠를 찾으러 왔다가 맨 앞 다리미판 앞에서 다림질하는 나를 본 거야. 우리는 누구나 맨 앞에 있는 다리미판에서 일하려고 애쓰지. 그날은 엘라 맥기니스가 아파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됐어. 댄의 말로는 내 팔이 첫눈에 들어왔대. 아주 토실토실하고 새하얗더래. 내가 소매를 걷고 있었거든. 세탁소에도 근사한 남자들이 찾아와. 그런 사람들은 대개 여행 가방에 옷을 잔뜩 넣어 느닷없이 휙 들어오지. 낸시가 시선을 내리깔며 눈에 거슬린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루, 넌 어쩌면 그런 블라우스를 입고 다니니? 그건 너의 취향이 고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루가 화가 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이 옷 말이야? 왜 그래? 이거 16달러 주고 산 건데 어떤 여자 손님이 세탁을 맡기고 안 찾아가서 주인이 나한테 팔았지? 손으로 수놓은 거란 말이야. 너가 입은 그 볼품없는 옷이나 어떻게 해봐? 낸시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볼품없는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의 옷을 본던 거야. 다른 점원들 말이 작년에 그 부인이 우리 상점에서 쓴 돈이 자그마치 1만 2천 달러나 됐대. 이 옷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1달러 50센트 들었지. 10발쯤 떨어져서 보면 그 부인이 입은 거랑 내 옷이랑 구분할 수도 없을걸? 루가 여유를 부리며 말했다. 아, 그래. 너가 굶어 죽더라도 잘난 체를 하고 싶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 난 내 일하면서 월급을 두둑이 받을 테니까 조만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형편이 되면 그 근사하고 멋진 옷이나 소개해 주든지. 그때 댄이 나타났다. 기성품 넥타이를 맨 댄은 경박한 도시 분위기는 찾을 수 없는 진지한 청년이었다. 일주일에 30달러를 버는 전기기사였다. 댄은 로미오 같은 슬픈 눈길로 루를 쳐다보면서 그녀가 입은 자수 블라우스가 파리라면 기꺼이 걸리고 싶어할 거미줄 같다고 생각했다. 루가 말했다. 이쪽은 내 친구 오은서 씨, 댄포스 양과 악수해요. 댄이 손을 내밀며 말했다. 댄포스 양,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루한테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낸시가 찬 손끝으로 댄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루가 꽤 여러 번 얘기했어요. 루가 깔깔 웃었다. 낸시, 그 악수도 피셔 부인에게 배우니? 그렇다고 해도 너도 배우두는 게 신상에 좋을걸? 아니, 난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나한테는 과해. 그런 고상한 악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돋보이게 할 때나 어울리지. 그런 반지 몇 개쯤 산 다음에 한번 해볼래? 낸시가 충고했다. 먼저 배워도 그러면 그런 반지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댄이 쾌활한 미소를 지며 나섰다. 자, 이런 말싸움은 그만두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두 분을 티파니 같은 데로 모실 수는 없겠지만 적당한 데로는 모실 수 있겠는데요. 소극장 공연을 보러 가는 건 어떠세요? 표를 사두었거든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악수를 할 수 없으니 무대 위 다이아몬드라도 보는 게 어때요? 충직한 이 기사는 차도 쪽으로 바짝 붙어 섰고 그 곁에는 화사한 옷차림의 루가 작은 공작새처럼 어스대며 섰다. 보도 안쪽에서 낸시는 참새처럼 가냘프고 수수한 옷차림을 했지만 걸음마는 진짜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처럼 걸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조촐한 저녁 한때를 보내려고 길을 나섰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은 대형 백화점을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낸시가 일하는 백화점은 그녀에게 교육기관이나 마찬가지였다. 낸시는 세련된 취향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물건들에 둘러싸여 지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분위기에서 살면 자기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 남이 사주든지 상관없이 그 호사스러움이 몸에 배게 된다. 낸시가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옷차림이나 태도, 사교계에서의 지위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들먹이는 여자들이었다. 낸시는 그런 손님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가 보기에 그들 각자가 가진 가장 좋은 점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눈여겨보며 배워나갔다. 어떤 손님에게서는 몸짓을, 다른 손님에게서는 우아하게 눈썹 치켜 올리는 법을,
또 다른 손님들에게서는 걸음걸이, 핸드백 들고 다니는 법, 미소 짓는 법, 친구에게 인사하는 법, 아랫사람 부르는 법 등등을 두루두루 익혀 나갔다. 가장 소중한 본보기인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에게서는 부인의 가장 탁월한 장점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을 특별히 골라 배웠다. 피셔 부인의 목소리는 티티새처럼 억양이 완벽할 만큼 또렷하고 은쟁반에 옥구슬을 구르듯이 낭낭했다. 낸시는 이런 상류사교계의 세련되고 교양 있는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었기에 그 영향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흔히 올바른 습관이 올바른 신념이나 원칙보다 낫다고 말하듯 어쩌면 올바른 예의범절이 올바른 습관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부모님의 가르침만으로 뉴잉글랜드의 도덕과 양심을 생생하게 지켜나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앉아서 프리즘과 필그림이라는 단어를 40번쯤 되뇌면 악마라도 주렐랑을 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낸시가 벤 엘스타인 피시어 부인의 의조를 따라서 말할 때면 그녀는 뼛속까지 짜릿하게 귀족의식을 느꼈다. 대형 백화점 학교에는 또 다른 배움의 원천이 있었다. 여 전문들이 금속 팔찌를 짤랑거리면서 삼삼오오 모여 경망스러운 대화로 말벗을 삼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이 에스의 뒷머리 모양이나 비난하려고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모임이 진중한 남성들의 모임에 비해 권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나름의 중요한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브와 첫딸이 아담에게 가정에서 차지하는 합당한 위치를 알려주려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것은 세계와 남성에 대한 공격과 반격의 전략이론을 교류하고 공동방어를 하기 위한 여성들의 회담인 셈인데 여기서 세계란 무대이고 남성은 무대 위로 끈질기게 꽃다발을 던지는 관객이라 할 수 있다. 여자란 어린 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로 새끼 사슴처럼 우아하지만 날쌔게 달아나지 못하고 어린 새처럼 아름답지만 높이 날 힘이 없으며 꿀벌의 꿀단지처럼 달콤하지만 이런 비유는 그만두기로 하자.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벌에 쏘인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전략회의를 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 무기를 주고받고 각자 일상생활에서 고안에 견고하게 만든 전술도 교환한다. 세이디가 말한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런 풋내기가 있나? 도대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받아칠 것 같아? 그러자 갈색, 검정색, 빨간색, 금색, 노란색 머리들이 일제히 끄덕거린다. 답이 나온다. 즉 찌르고 들어오는 공격을 슬쩍 피하거나 모면하는 방법이 전해진다. 이제부터는 각자가 그들 공동의 즉 남성과 시비가 붙거나 입씨름을 할 때 그런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낸시는 방어 기술을 익혔는데 여성에게는 성공적인 방어가 곧 승리를 뜻한다. 백화점의 교육 과정은 범위가 폭넓다. 어떤 대학도 상류사회 사람과 성공적으로 결혼하겠다는 낸시의 인생 목표를 지도해 주는데 이보다 더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백화점에서 낸시가 일하는 매장은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음악실이 꽤 가까워 인류 작곡가들의 곡을 귀에 익숙할 만큼 들을 수 있었다. 적어도 그녀가 막연하게나마 발을 들여놓고자 야심을 품은 사교계에서 감상 능력이 있다고 통할 만큼의 실력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낸시는 도자기, 값비싸고 우아한 옷감, 여성에게 예술이나 다름없는 장식품들에 대한 교육도 깊게 흡수했다. 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는 여점원들은 낸시의 야심찬 꿈을 곧 알아챘다. 낸시의 목적에 부합할 듯한 남성이 카운터에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낸시, 너가 기다리는 백만장자님 오신다 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이 온 여자들이 쇼핑하는 동안 남자들은 주변에서 서성거리다 손수건 매장으로 다가와 흰색 면 손수건 앞에서 꿈을 대곤 했다. 낸시가 모방한 고상한 태도와 타고난 단아한 미소가 그들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 앞으로 다가와 짐짓 점잔을 떨었다. 그런 남자 중에는 들어 백만장자도 있었을 것이다. 나머지는 공들여 백만장자를 모방한 부류임에 틀림없었다. 낸시는 그런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도 터득했다. 손수건 매장의 가장자리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래서 창문 밖 거리에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이 보였다. 쇼핑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었다. 낸시는 자동차 주인의 각양각색인 만큼 그들의 자동차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멋진 신사가 손수건을 48장이나 구입한 다음 카운터에 서 있는 낸시에게 구애했다. 마치 여자를 싫어하다가 거지 소녀와 결혼했다는
아프리카의 코페투아 왕이나 된 듯한 태도였다. 남자가 가고 나자 매장 여점원이 말했다. 낸시 왜 그래? 그 사람을 왜 부드럽게 대하지 않았지? 내 눈에는 꽤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낸시가 차분하고 다정하면서도 조연한 벤 엘스타인 피쉬 같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저 남자가? 내가 보기엔 아니던 걸 창밖으로 그 남자가 타고 온 차를 봤어. 12마력밖에 안 되는 데다가 아일랜드 운전사라니. 그 사람 어떤 종류의 손수건을 잔지 너도 봤지? 실컷 손수건이었어. 게다가 몸에는 오리새 잎이나 붙이고 다니고. 부탁인데 나한테 갖다 붙이려면 진짜를 데려오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줘. 백화점에서 가장 세련된 두 여자인 매장 주임과 회계 담당이 이따금 식사를 같이 하는 멋진 신사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한 번은 그들이 낸시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 장소는 호화로운 카페였다. 송년회를 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놓아야 할 만큼 근사한 카페였다. 그 자리에 신사 친구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는 대머리였다. 상류사의 생활이 머리를 빠지게 하는 건지 어쩐지는 나중에 알아볼 일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과 유식함이라는 두 가지 확실한 무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포도주에서 죄다 코르크 냄새가 난다며 욕을 했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 단추를 달고 있었다. 청년은 낸시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빼어난 매력을 발견했다. 매장 아가씨들은 원래 그의 취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속한 상류사회의 매너와 어투뿐 아니라 자기 신분에 걸맞은 진솔한 매력까지 더한 아가씨가 나왔던 것이다. 그래야 다음날 그는 백화점에 나타나 테두리에 술을 놓고 풀빛으로 물들인 아일랜드 린넨 손수건 상자 너머로 진지하게 청혼했다. 낸시는 거절했다. 갈색 올림머리를 한 여자분이 10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온 신경을 쏟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거절당한 구원자가 가버리자 그녀가 낸시에게 엄청난 질책과 반감을 쏟아부었다. 너 정말 끔찍한 멍청이구나. 저 남자는 백만장자란 말이야. 벤 스키털스 영감의 조카라고. 게다가 진심이었어. 낸시 너 미친 거 아니니? 낸시가 반박했다. 내가 돌았다고? 내가 그를 잘못 봤단 말이지? 그 사람 백만장자일 정도로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는 건 너도 눈치챘잖아. 집 안에서 받아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고작 2만 달러밖에 안 된대. 지난밤 저녁 식사 때 대머리 남자가 말해주었거든. 갈색 올리머리 여자분이 바짝 다가와 눈을 가르게 뜨더니 껌을 모시고 건조한 음성으로 추궁했다.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 정도는 성에 안 차? 뭐 1처 답으라도 원하는 거야? 록펠러와 그레드스턴 도위와 스페인 국왕 같은 사람이랑 모두 결혼하겠다는 거냐고? 너한테 1년에 2만 달러면 충분하지 않아? 낸시는 검고 천박한 눈이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자 얼굴을 살짝 붉혔다. 캐리, 순전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 그날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다가 친구에게 들켰어. 어떤 여자랑 극장에 같이 간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난 거짓말쟁이는 딱 질색이야. 모든 걸 감안해보면 난 그 사람이 싫어.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 아니야? 나를 바겐세일 기간에 내놓은 물건처럼 싸게 팔지는 않을 거야. 어쨌거나 남자답고 의젓한 사람이어야 해. 장난감 저금통처럼 소리만 요란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잡고 싶어. 정신병동에나 가서 잡아보라지. 갈색 올리머리 여자분이 이렇게 내뱉고 가버렸다. 높은 이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낸시는 주급 8달러를 받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고상한 신념을 키워나갔다. 날마다 마른 빵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미지의 훌륭한 인물을 찾고자 길에서 노숙을 하는 셈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타고난 남성 탐색자로서의 나약하면서도 의연하고 달콤하면서도 다부진 미소가 어려 있었다. 백화점은 그녀의 사냥터였다. 그리고 넓적하고 큰 뿔을 단 사슴처럼 보이는 대상을 향해 여러 차례 엽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사냥꾼의 본능인지 여자의 본능인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이 마음 깊이 박혀 사격을 멈추고 다시금 새로운 추적의 길로 돌아서곤 했다. 루우는 세탁소에서 잘 지냈다. 주급으로 18달러 50센트를 받으면 하숙비로 6달러를 썼다. 나머지는 주로 옷을 사는 데 썼다. 낸시와 비교할 때 루는 취향과 매너를 키울 만한 기회가 거의 없었다. 수증기가 자욱한 세탁소에는 일거리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루는 일하면서 그날 저녁에 하고 싶은 오락거리만 생각했다.
수없이 많은 값지고 화려한 옷들이 다림질하는 그녀의 손길을 거쳐갔다. 옷에 대한 애착은 옷을 매만지는 다리미질을 통해 알게 모르게 그녀에게 전해졌는지도 모른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대인이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루가 어느 등불 아래 서 있든지 간에 대인은 그녀의 충실한 그림자였다. 가끔 루의 옷이 눈에 띄게 화려해져가는 모습을 대인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녀에 대한 변심 때문이 아니다. 거리에서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 싫었다. 루는 댄 못지않게 단짝 친구 낸시에게도 충실했다. 댄과 나들이를 할 때도 낸시와 함께 가는 게 규칙처럼 정해져 있었다. 댄은 기꺼이 여분의 짐을 기분 좋게 감당했다. 말하자면 기분 전환을 위해 돌아다니는 삼총사에게 루는 색채를, 낸시는 분위기를, 그리고 댄은 무게를 맡았다고 볼 수 있었다. 루와 낸시를 보호하며 다닐 때 댄은 말쑥하지만 기성복 티가 나는 양복을 입었고 기성품 넥타이를 메고 지친 기색도 없이 쾌활한 재담을 쏟아냈다. 쉽게 놀라거나 남과 심하게 충돌하는 법도 없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동안에는 잊기 쉬운 존재지만 헤어지고 나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급 취향을 가진 낸시에게 기성품처럼 진부한 오락거리가 남기는 맛은 종종 씁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녀는 젊었다. 젊은 사람은 미식가가 될 수 없으면 대식가라도 되기 마련이다. 언젠가 루가 낸시에게 말했다. 대는 항상 나더러 당장이라도 결혼하자고 해. 그런데 왜 결혼해야 하지?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 결혼하면 때는 내가 계속 일하는 걸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거야. 낸시, 그런데 있잖아. 넌 왜 보잘것없는 매장에 죽치고 붙어 있으려는 거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잖아. 너가 오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세탁소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너가 돈을 훨씬 많이 벌면 여유가 생겨서 조금 덜 그만하게 행동할 거야. 난 내가 그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절반만 먹고 살더라도 차라리 지금 내 자리에 그대로 있을래. 난 나름대로 이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건 기회야. 언제까지나 진열대 뒤에 서 있고 싶진 않아. 난 날마다 새로운 걸 배워. 언제나 세련되고 부유한 사람들을 내 코앞에서 상대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들 시중을 들 뿐이지만 나는 내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도움될 만한 지침들을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 루가 짓궂게 웃으며 물었다. 여태 넌 백만장자를 못 물었니? 낸시가 대답했다. 아직까지 못 골라서 계속 찾는 중이야. 세상에나 아직도 고르고 있단 말이니?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 설사 몇 달러쯤 모자라는 사람이더라도 말이야. 말이 그렇지. 너 농담이지? 백만장자들은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여자들한테 관심 없어. 낸시가 냉정하게 받아쳤다. 우리 같은 여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편이 그 사람들한테 더 나을걸. 우리 같은 여자들 중에는 백만장자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루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백만장자가 말만 붙여도 기술하고 말 거야. 그건 너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어. 루, 붉은색 실크 안감 말인데 코트에는 좀 지나치게 밝은 거 아니니? 루는 친구가 입고 있는 무난하고 칙칙한 올리브색 재킷을 쳐다보았다. 글쎄, 난 괜찮은데. 그런데 빛이 바래 보이는 너의 재킷 옆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낸시가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재킷은 말이지. 지난번에 벤 엘스타인 피셔 부인이 입은 거랑 똑같이 재단한 거야. 원당 값으로 3달러 98센트 들었어. 피셔 부인 옷값은 $100가 넘을걸? 루가 낸시의 말을 근성으로 받았다. 아, 그래. 내 눈에는 그게 백만장자를 낚을 만한 미끼로는 안 보여. 아무튼 내가 너보다 먼저 백만장자를 낚을지도 모르겠는걸. 사실 두 친구가 펼치는 견해의 착 가치를 판가름하려면 철학자를 모셔와야 할지도 모른다. 루는 상점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며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여자들 특유의 자존심이나 까다로움이 없기 때문에 어수선하고 숨막히는 분위기의 세탁소에서 쿵쾅거리며 즐겁게 다리미질을 했다. 그녀가 받는 임금은 편안한 생활을 꾸려나가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녀의 옷차림은 점점 나아졌고 급기야 말쑥하지만 화려한 멋은 없는 대인의 옷차림을 참을 수 없다는 데 곁눈질로 쏘아보는 일도 곧잘 생겼다. 한편 대인은 한결같고 성실하며 일탈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 낸시로 말할 것 같으면 수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경우였다.
높은 교양과 취향을 갖춘 상류사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크와 보석, 레이스, 장식품, 향수, 음악 이런 것들은 여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마땅히 여자가 받을 정당한 몫이다. 그것들은 여자에게 생활의 일부이고 그녀가 원한다면 그 곁에 머물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그녀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던 구약 성서의 에서처럼 스스로를 배반하는 사람은 아니다. 번 돈으로 마련한 밥그릇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자기의 생득권만은 지켜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낸스는 이런 분위기에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잘 살아갔다. 단호하고 만족스럽게 소박한 음식을 먹고 값싼 옷까지도 격식을 따져 챙겨 입었다. 그녀는 여자라는 존재를 잘 알고 난 뒤 지금은 남자라는 동물, 그들의 습성과 결혼 상대로 적합한지 따위를 공부했다. 언젠가 그녀는 원하는 사냥감을 쏘아 맞힐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크고 훌륭한 사냥감이어야지 조금이라도 작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렇게 그녀는 신랑을 맞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등불을 잘 손질해 켜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또 다른 교훈도 배우게 되었다.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끔 마음의 눈에 새겨진 달러 표시가 희미해지면서 어느 때는 진리, 명예, 친절이라는 단어로 모양이 바뀌어 갔다. 이를테면 울창한 숲속에서 큰 사슴을 사냥하는 사냥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사냥꾼은 숲풀이 우거지고 이끼가 깔린 작은 골짜기에서 실개천이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때는 여호와마저 인정했던 힘센 사냥꾼 니므롯의 창도 무뎌지는 법이다. 그래서 낸시는 페르시아 양도 그 안에 감추어진 심장으로 시장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낸시는 상점에서 일과를 마치고 6번가를 가로질러 세탁소가 있는 서쪽으로 향했다. 루와 댄을 만나 코미디 뮤지컬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낸시가 세탁소에 도착했을 때 댄이 막 안에서 나오던 참이었다. 그의 얼굴이 낯설게 굳어 보였다. 루에게서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들렀어요. 낸시가 물었다. 누구 소식이요? 루가 안에 없어요? 당신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루는 월요일부터 여기에 나오지도 않고 살던 집에도 없어요. 짐도 전부 옮겨갔고요. 같이 일하던 동료한테 유럽으로 갈 거라고 했답니다. 낸시가 물었다. 그럼 아무도 루를 못 봤다는 거예요? 대는 덤빌 듯 붕괴한 표정으로 낸시를 바라보았다. 쏘는 듯한 잿빛 눈동자가 무정한 빛을 발했다. 대의 음성은 거칠었다. 세탁소 사람들이 어제 루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걸 봤답니다. 당신과 루의 머릿속에서 줄창 떠나지 않았던 백만장자랑 간걸 테지요? 낸시는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움찔하며 기가 죽었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댄의 옷소매를 잡으며 살며시 잡았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없어요. 댄, 난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요. 댄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는 조끼 주머니 안을 더듬더니 씩씩하고 상냥하게 말했다. 오늘 밤 공연 입장권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낸시는 그렇게 담력 있는 행동을 볼 때면 언제나 감탄하곤 했다. 댄, 같이 가요. 석 달이 지나고 나서야 낸시는 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황혼이 깃든 어느 날 밤, 여점은 낸시는 한적하고 자그마한 공원의 담장을 따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리기 무섭게 루가 그녀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한동안 서로 포옹을 나누고 나자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싶어 혀가 간지러울 지경이었다. 낸시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마치 공격을 하거나 유혹을 하려고 태세를 갖춘 뱀 같았다. 그 순간 낸시는 루의 어깨 위에 성공이 내려앉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값비싼 모피와 휘황찬란한 보석들, 멋진 의상을 맞춰 입은 모습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루가 애정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바보, 너 아직도 백화점에서 일하는구나. 행책도 여전하고 말이야. 그런데 너가 잡으려던 그 큰 물고기는 어떻게 되니? 아직 하나도 못 잡은 것 같은데? 그 순간 루는 자신의 본성보다 더 좋은 무언가가 낸시에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의 눈동자는 보석보다 밝게 빛났고 뺨은 장미보다 더 붉게 타올랐고 혀 끝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은 강렬한 기운이 춤을 추었다. 낸시가 말했다. 그래, 나 아직도 백화점에 다녀. 하지만 다음 주에는 백화점을 떠날 거야. 결혼 상대를 낚았거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물고기야. 루, 이제 넌 상관없지, 그렇지? 난 댄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댄이란 말이야. 이제 그 사람은 나의 댄이야. 루, 어때? 공원 모퉁이에서 한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선량한 얼굴을 한 경찰관의 모습은 더욱 경찰 직무를 잘 견딜 것 같은 믿음을 주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경찰관은 값비싼 모피 코트를 두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여자가 몸을 웅크린 채 공원 절책에 기대어 몹시 흐느끼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곁에서 호리호리하고 수수하게 차려입은 직장 여성이 그 여자를 위로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았다. 경찰관은 새로운 질서와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 못 본 채하고 스쳐 지나갔다. 이런 문제는 그가 대변하는 공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보도를 두드리는 자신의 경찰봉 소리가 멀고 먼 별나라까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말이다.